22세기의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선과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의 해커 부대와 사이버전 사령부가 다양한 공격 및 방어, 디지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을 상대로 한 스파이 활동부터 인프라 교란, 정보전까지 다양한 작전을 펼칩니다. 세계 주요 강대국들 대부분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영국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 대부분은 해킹 인재를 모집하고 훈련하며 배치하는데 엄격한 제한과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규칙이나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는 최악의 범죄자, 해커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적극적으로 이들을 조직에 영입합니다. 사기꾼, 카드 범죄자, 악성 코드 개발자, 랜섬웨어 운영자, 기업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아 방어망을 뚫고 불법적으로 영업 비밀과 민감한 데이터를 훔치는 해킹 그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7년 러시아 연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예술가라고 표현한 이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와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침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해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국제 정세에 관한 뉴스를 읽고 애국심이 있다면 그들은 러시아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 연설에서 푸틴은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해킹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국내에서 해킹과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처럼 이것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크렘린이 불법 행위를 은폐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지원 해킹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전적으로 비도덕적인 활동을 해온 해커들을 고용하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이버 전쟁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나 국토안보부 같은 기관에서 정부 해커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철저한 신원 조회와 까다로운 시험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선별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정부가 주로 국내 유수 IT 기업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찾기 위해 헤드헌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처럼 다소 덜 양심적이고 더 부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에서도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가 뛰어난 IT 전문가를 모집하고 훈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동들에게 엘리트 과학기술 학교에서 자리를 제공하고 집중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최소한 항상 일정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중요한 규칙은 하나뿐인 듯합니다. 국가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해커들이 그 규칙만 지킨다면, 즉 러시아의 은행이나 기업, 크렘린 자체가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을 집중한다면 사실상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연방보안국의 직책과 특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수십 년 전 인터넷 초창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러시아에는 이미 상당히 광범위한 해킹 커뮤니티가 있었고 많은 러시아 해커들은 반항하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묘사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의 해커들과 마찬가지고 반체제적이었고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활용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러시아 해킹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제2차 체첸 전쟁이었습니다. 1999년 8월 체첸의 이슬람 무자헤딘 전사들이 이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에 무장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정부 아래에서 운영되는 통합된 다게스탄과 체첸을 만들고 이 지역에서 모든 러시아인을 추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고 짧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압도적인 힘은 반군과 분리주의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 갈등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1999년 9월에 러시아 내 도시에서 연쇄 아파트 폭탄 테러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둘러싼 몇 가지 불일치와 미스터리, 그리고 폭탄 테러가 체첸 반군과 연관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은 이 사건들을 구실로 체첸을 전면 침공하고 그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0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시작되었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러시아가 체첸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TV 채널에서는 아파트 폭탄 테러의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었고 전국 신문 헤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잔혹행위를 체첸 반군의 소행으로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상당수가 분노했고 크렘린의 군사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일부는 그 지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을 시베리아 네트워크 여단이라고 부르는 해커 집단이 체첸 세력에 맞서 자체적으로 사이버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미트리 알렉산드로프라는 이름의 톰스크 공대 학생이 창립한 이 7인조 팀은 비교적 기초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해 체첸 웹사이트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주로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에 의존했는데 이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량의 요청을 보내 서버를 과부하시키고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웹 변조 공격도 수행했는데 이는 특정 웹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 사이트의 외관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언론은 이 그룹의 활동을 자주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카프카스 센터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변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체첸 무장 세력이 추종자, 지지자, 잠재적 모집 대상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편 체첸 언론은 이러한 공격의 규모로 볼 때 이것이 독립적인 아마추어들의 소행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러시아 FSB가 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된 적은 없었지만 러시아 보안기관이 범죄 해커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첫 번째 주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90년대가 끝나고 새 천년이 시작되자 러시아 해킹 그룹과 독립 해커들이 등장해 공격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마시아니아, 이메일 웜과 같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공개된 이 악성 소프트웨어는 이전에 유명해진 멜리사 바이러스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해커들은 이 웜에 인기 있는 러시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샤냐의 이름을 붙였고 이메일 첨부 파일바 형태로 배포했습니다. 등록 파일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감염되고 바이러스는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복사해 보내면서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컴퓨터들은 함께 본넷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디도스 공격 등에 사용하는 감염기기 네트워크가 본넷입니다. 러시아 해킹 커뮤니티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 이를 이끌었습니다. 그 지도자 중 한 명이 바로 페테르 레바셰프, 즉 세베라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인물로 스스로를 인터넷의 스팸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레바셰프의 스팸 메시지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대 초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으로 온라인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 남자에게서 비롯된 스팸 메시지를 적어도 한 통, 많게는 수백 통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본넷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카드 사기와 스팸 활동을 통해 세베라는 러시아 사이버 범죄 제국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동했으며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공개 가격표와 광고를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법 집행기관도 분명히 이러한 자료를 봤을 것이고 세베라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할 때입니다. FSB가 레바셰프를 감옥에 넣지 않은 것은 그의 재능이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10일 안티테러 해크티비스트 그룹을 만든 후 더욱 그랬습니다. 원래 이 운동은 서로 다른 해커 그룹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더 쉽게 활동하고 체첸을 상대로 한 공격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위 디도스 공격이나 재포장된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이 향상되면서 점점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해커들은 적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 더 창의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베라의 지휘 아래 그들은 체첸인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크렘린의 적이기도 한 다른 목표들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야당, 독립언론 사이트, 비정부 기구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통치 방식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진 외국들까지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베라에게는 정치 정당을 공격하든 전 세계의 무작위 사람들에게 일확천금 스팸 메시지를 보내든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이익이 되었으며 관련된 메커니즘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수년 동안 세베라가 러시아 정부를 위해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07년 그의 대형 본넷이 에스토니아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쓰이며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몇 년 후 나시운동과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정치인들이 이 공격에 가담했다고 인정했고
세베라 역시 자신이 그 정당과 함께 일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에도 증거가 계속 쌓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공격과 거의 같은 시기에 모스크바의 프로그래머 안톤 노스코프는 세베라의 시빌 엔티테러 웹사이트를 미래 세대가 분석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사이트가 결국 삭제되었을 때도 노스코프의 복사본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그는 러시아 국가대테러위원회 연방보안국의 산하 조직의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그의 고용주들이 세베라와의 협력에 매우 관심이 있다며 세베라의 연락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노스코프는 돕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독립 언론인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최고 보안기관이 악성 해커들을 적극 고용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레바셰프는 단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범죄 해커 그룹과 특정 인물들이 FSB로부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비밀 정부 계약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우마다 달랐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익숙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범죄 해커들은 먼저 불법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고 신용카드 절도, 스팸 발송, 본넷 구축, 주요 웹사이트 해킹, 디도스 공격 주도 또는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 유포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들의 능력 입증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후 체첸 웹사이트, 나토 국가들, 우크라이나 또는 다른 목표를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을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념이 정부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FSB가 뛰어난 기술과 자신들과 일치하는 관심사를 가진 해커들을 확인하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때로는 비공식적이거나 은밀한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들을 점점 더 확장되고 강력해지는 기관의 해커 군단에 직접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윈윈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정부의 보호와 기소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점을 얻어 불법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크렘린을 위해 일하며 명예, 돈, 권력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는 사이버 범죄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고 전문적인 운영자들을 자신들의 명령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축된 본넷, 악성 코드, 그리고 범죄 인프라를 이용해 국내외의 적들을 상대로 공격 작전과 정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는 여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은 결국 최종적인 권력도 쥐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된 사이버 용병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FSB는 그들에 대해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소, 투옥, 공개 망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미트리 두카체프, 즉 포브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인물의 사례입니다. 포브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일찍부터 해킹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열렬한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였으며 무료 인터넷 접속을 얻기 위해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킹 활동을 기록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과 기사들을 작성하고 심지어 인터뷰에 응해 자신의 사이버 범죄 경력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그는 러시아 해킹 잡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카드 정보 도용 사기도 벌였습니다. 그는 웹사이트를 해킹한 것을 자주 자랑했고 곧 해킹으로 번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포르브와 몇몇 친구들은 러시아 수도에서 감시 카메라를 파괴하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죄지당했습니다. 그 경찰 중 한 명이 FSB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가 포르브와 대화를 시작하자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포르브는 그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원의 역할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는 FSB 정보보안센터에서 근무하며 국가의 사이버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사고방식을 갖춘 다른 사이버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찾아내고 고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해커 포럼을 샅샅이 뒤지며 다른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읽고 재능과 애국심을 모두 갖춘 사람들을 찾아내 크렘린과의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며 수를 알 수 없는 범죄 해커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포르브는 FSB에게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미국에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반역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법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6년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포르브의 이야기가 정부와 협력하려는 다른 해커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포르브 체포 후 수십 년간 많은 해커들이 FSB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여러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례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해커와 해킹 그룹들이 러시아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서방 국가 선거 개입이나 전쟁 중 우크라이나 웹사이트 해킹 등의 작전에 기술을 제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선전물을 퍼뜨리거나 민감한 정보를 훔치거나 협박 공격을 수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악명 높은 이블 코어 해킹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막심 야쿠베츠라는 인물이 이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그가 1억 달러를 훔치고도 체포될 위험 없이 모스크바 거리를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는 해커로 자주 묘사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전직 FSB 고위 관리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블코어를 기소해서 보호했을 뿐 아니라 기관 쪽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FSB는 수년 동안 이블코어에게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디지털 첩보 활동과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적극적으로 지시해왔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이 그룹은 대규모 자금 세탁, 갈취, 랜섬웨어, 대규모 절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악명 높은 해크티비스트 그룹인 킬넷도 있습니다. 주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활동하는 킬넷은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 단계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몰도바,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독일 등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의 주요 인프라와 정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수많은 디도스 및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 그룹이나 그 수수께끼의 리더인 킬밀크가 FSB와 연관되어 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킬넷이 보안기관과 직접 협력하지 않아도 이해관계가 밀접해 크렘린의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 전략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 전략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유능한 기술 전문가를 모집하거나 국내 최고의 IT 기업에서 최고의 인재를 스카우트하거나 최고 기술대학에서 화이트햇 해커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공식 정부기관이 음침한 범죄 조직과 뒤섞여 운영하는 어두운 지하 사업입니다. 해커들이 크렘린을 위해 한몫만 해주면 계속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수백만 명을 속일 수 있게 해주는 어둠 속의 거래를 중개합니다. 크렘린의 다른 많은 운영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추악하고 극악무도한 행태이지만 바로 우리가 푸틴 정권에서 늘 예상해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정권도 곧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푸틴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지도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우크라이나가 8년 동안 준비해온 러시아에 어떻게 복수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